연금 200만 원이면 노후는 괜찮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현실은 아닙니다. 축하합니다, 고객님.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148만 원이 입금됩니다. 은행 직원이 건넨 연금 통장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공무원 연금까지 합치면 매달 195만 원, 아내 연금까지 더하면 월 200만 원 넘게 들어오는 겁니다. 대출 없는 집 한 채, 퇴직금 1억 5천만 원, 그리고 연금 200만 원. 이 정도면 성공한 노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저를 방심하게 만들고 결국 2억을 날리게 만드는 달콤한 독약이 될 줄은요. 1년 뒤 저는 빚 5천만 원을 안고 새벽 4시 지하 주차장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통장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구멍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 솔직한 고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 누군가의 2억 원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구원합니다. 저는 올해 64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서 33년을 근무한 9급 공무원 출신 박철수입니다. 청소년과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엔 민원봉사과 7급 주무관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화려한 승진은 아니었지만 한 번도 징계받은 적 없고 근무 평가에서 늘 우수를 받았던 성실한 공직자였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실에 오시면 저는 항상 미소로 맞이했고 복잡한 서류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덕분에 감사 편지를 여러 번 받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박주무관 하면 성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정년퇴직 날이 왔습니다. 동료들이 마련해준 작은 송별회에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과장님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철수 씨, 3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 말을 들으니 코끝이 찡했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6 청년이 들어와 64 노인이 되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퇴직 다음 날 은행에 가서 퇴직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아니지만 33년 성실의 대가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148만 원, 공무원 연금 추가 지급액 47만 원까지 합치면 월 195만 원이 보장된 상태였습니다. 아내 정숙이도 국민연금 42만 원을 받고 있었으니 우리 부부 합산 연금은 월 237만 원이었습니다. 인천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는 25평인데 대출 없이 완납한 상태였습니다. 시세로는 대략 3억 8천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두 딸은 이미 출가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고 손주도 셋이나 됐습니다. 큰 딸은 서울 목동에서, 작은 딸은 수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딸들이 찾아와 아빠,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으니까 이제 편하게 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정숙이와 둘이서 거실 소파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인생이네. 매달 200만 원 넘게 들어오니까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살자.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이제 푹 쉬어요.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33년 동안 달려온 마라톤이 끝났고 이제는 여유롭게 산책할 시간이 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3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오전 10시에 일어나 TV를 켜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아내는 아파트 분여회 활동으로 바빴고 친구들과 수다 떨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공무원 시절 동료들은 아직 현역이었고 동네 친구들은 대부분 낮에 일을 했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무료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심심해서 그래.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33년 동안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니 제 존재 가치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제 모습이 보였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평역 앞을 지나다 우연히 현수막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GS25 프랜차이즈 설명에 마이너스 은퇴 후 안정적 수입, 본사가 책임집니다. 그 문구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연금 200만 원에 편의점 수익까지 더하면 월 500만 원은 벌 수 있겠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공무원 시절 민원 업무를 보며 쌓인 친절함과 성실함이 편의점 운영에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현수막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부평역 앞에서 편의점 프랜차이즈 설명회 현수막을 봤는데 한번 가볼까?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편의점? 당신 은퇴하고 쉬려고 한 거 아니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그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설명회만 들어보자. 2023년 6월 3일 토요일 부평역 근처 세미나실에서 열린 GS25 프랜차이즈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실에는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중년 남녀들이 30명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은퇴 후 뭔가 해볼까 고민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본사 직원이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편의점은 단순 소매업이 아닙니다. 택배, 은행 업무, 공과금 수납까지 하는 생활 플랫폼입니다. 점주님들 평균 월 순수익이 600만 원입니다. PPT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성공한 점주들의 사례가 가득했습니다. 한 달 매출 8천만 원, 순수익 700만 원이라는 숫자들이 제 눈을 현혹시켰습니다. 본사 직원은 덧붙였습니다. 공무원 출신이시면 더 유리합니다. 성실하시고 주민들과 친숙하시니까요. 저희가 상권 분석부터 인테리어, 초기 물량 구성까지 다 도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설명회가 끝나고 상담 부스로 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공무원 하셨다고요? 완전 딱이시네요. 편의점은 성실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장님 같은 분이 하시면 무조건 성공하십니다. 그 말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33년 공무원 경력이 빛을 발할 곳이 있다니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편의점 한번 해볼까? 본사에서 다 책임진다잖아. 월 600만 원 정도 벌 수 있대.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24시간 운영이잖아. 우리 나이에 그게 가능해? 밤에는 어떡하고?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알바생 2~3명만 잘 구하면 돼. 우리는 낮 시간만 나가고 밤엔 알바한테 맡기면 되지. 뭐가 어려워? 다음 주에 본사 직원과 재상담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계약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가맹비가 2천만 원이고요.
인테리어 및 초기 재고 비용이 1억 3천만 원, 보증금이 3천만 원입니다. 총 1억 8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담당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다들 대출 받아서 하십니다. 은행 금리가 연 5% 정도니까 한 달 이자가 1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편의점에서 월 600만 원 버시면 이자는 우습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금 200만 원에 편의점 수익 600만 원이면 월 800만 원입니다. 대출 이자 12만 원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하고 싶어.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무기력해. 뭔가 해야 살아있는 기분이 들 것 같아.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고 싶으면 해봐요. 근데 무리하지는 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33년 공무원 했잖아. 성실하게만 하면 돼. 우리 잘 될 거야. 다음 주에 신협에 가서 5천만 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담보는 삼산동 아파트였습니다. 신협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파트 시세가 3억 8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대출은 문제 없습니다. 금리는 연 4.8%로 해드릴게요. 대출이 승인되고 통장에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과 합쳐 총 2억 원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본사는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주택가 모퉁이 상가를 추천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유동인구 많고 학교도 가까워요. 반경 500m 내 세대수가 3,500세대나 됩니다. 대박 나실 겁니다. 상권 분석 보고서에는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믿었습니다. 본사가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주는데 설마 거짓말이겠습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설렜습니다. 33년 공무원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이제는 저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조항들이 적혀 있었지만 저는 대충 훑어보고 넘겼습니다. 본사를 믿었고 설마 나쁜 조건이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본사에서는 인테리어 업체를 연결해 줬습니다. 2주 동안 공사가 진행됐고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가서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새하얀 벽에 GS25 로고가 붙는 걸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열대가 들어오고 냉장고가 설치되고 POS 시스템이 세팅됐습니다. 33년 공무원이었던 박철수가 이제는 GS25 산곡점 사장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며 아내와 함께 밤늦게까지 상품을 진열했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음료수, 과자, 라면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많은 상품을 관리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나 33년 동안 서류 정리하고 민원 관리한 사람이야.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GS25 산곡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본사에서 지원해준 1+1 행사 덕분에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새로 생긴 편의점이네, 사장님 인사드려요 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절 민원실에서 익힌 친절한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네, 고객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첫날 매출은 142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142만 원이라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밤 10시에 문을 닫고 매출 정산을 했습니다. POS 기계에서 영수증이 쭉 나오는 걸 보니 뿌듯했습니다. 여보, 우리 첫날 치고 잘한 거 아니야? 아내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아내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했습니다. 밤 8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대학생 알바 2명을 고용했습니다. 한 명은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다른 한 명은 새벽 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시기였습니다. 알바비는 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한 명당 월 250만 원이었습니다. 2명이니까 월 5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첫 달 매출이 4,200만 원이 나오자 저는 기뻤습니다. 본사에 보고하니 초보치고 잘하셨네요 라는 피드백이 왔습니다. 순수익을 계산해 봤습니다. 매출 4,200만 원에서 본사 로열티 5%인 210만 원, 인건비 500만 원, 월세 220만 원, 전기세와 각종 공과금 80만 원을 빼니 약 290만 원이 남았습니다. 상품 원가와 폐기 손실을 생각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200만 원 정도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연금 200만 원에 편의점 수익 200만 원을 더하면 월 400만 원입니다. 택배는 하루 평균 50개씩 접수됐고 공과금 수납 수수료도 쏠쏠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새벽 근무 알바생이 사장님, 오늘 택배 73개 왔어요 라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 택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공무원 시절에는 서류를 정리했다면 이제는 택배를 정리하는 거죠. 뭔가 제 손으로 직접 하는 일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매출 정산을 하는데 하루 매출이 187만 원이 찍혔습니다. 평일인데도 이 정도라니 저는 기뻤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내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성실하게 하니까 손님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매일 들르잖아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들러서 아메리카노와 삼각김밥을 사가는 30대 직장인, 퇴근 후 맥주와 안주를 사가는 40대 아저씨, 학교 끝나고 과자를 사러 오는 중학생들. 그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또 오세요 라고 인사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공무원 시절 민원인들에게 했던 친절함이 이제는 손님들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사장님 덕분에 편해졌어요. 택배도 여기서 보내고 공과금도 여기서 내고라며 고마워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33년 공무원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실에서 주민들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는 편의점에서 주민들을 돕고 있는 거죠. 본사에서는 점주님 매출 순위가 인천 지역 상위 30%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옛 동료들 단톡방에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퇴직하고 편의점 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여러분도 고려해 보세요. 동료들은 철수야 대단하다. 나도 퇴직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어. 이제 연금 200만 원에 편의점 수익까지 합치면 편하게 살 수 있겠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성실하게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달콤함은 채 3개월을 가지 못했습니다.
10월이 되자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0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엔 아이스크림과 음료수가 날개 돋친 듯 팔렸는데 가을이 오자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그대로 쌓여 있고 음료수 유통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여기요, 여름 상품이 안 팔리는데 어떡하죠? 본사 담당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계절 상품은 당연히 계절 지나면 안 팔리죠.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할인해서 빨리 파세요. 그리고 겨울 상품 들여놓으셔야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못 판 상품은 본사에서 회수해 주나요? 담당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점주님 책임입니다.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계약서를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조항들 중에 계절 상품 미판매 및 폐기 손실은 점주 부담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할 때 대충 넘겼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유통기한 임박 상품들을 70% 할인해서 팔았지만 그래도 120만 원어치는 폐기해야 했습니다. 한 달 수익이 한 방에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사에서는 겨울 상품으로 교체하세요 라며 어묵, 호빵, 핫초코 같은 겨울 상품을 대량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사장님, 겨울엔 이런 상품들이 잘 나갑니다. 많이 들여놓으세요. 저는 본사 말을 믿고 400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진열해 놓으니 생각만큼 팔리지 않았습니다. 산곡동 주민들은 대형마트에서 더 싸게 사왔고 편의점에서는 급할 때만 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알바생이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올랐습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야간 알바 1명 월급이 260만 원이 됐습니다. 2명을 고용하니 인건비만 월 520만 원이었습니다. 7월에 500만 원이던 인건비가 520만 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겨우 20만 원 차이지만 적자 상황에서는 그 20만 원이 뼈 아팠습니다. 게다가 알바생들은 자주 그만뒀습니다. 사장님, 저 다음 주부터 못 나와요. 다른 데 구했어요. 갑자기 알바생이 펑크를 내면 저와 아내가 밤샘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64세의 몸으로 새벽 2시까지 카운터에 서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다리가 부어서 파스를 붙이고 근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알바생이 갑자기 사장님, 저 오늘 못 나가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지금 매장으로 나와줄 수 있어? 알바생이 펑크 났어. 아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또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예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을 닫을 수도 없었고 저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신상품 입고 하세요. 프로모션 참여하세요 라며 추가 물량을 강요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신제품 나왔는데 100개만 받으세요. 대박 납니다. 저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재고도 많은데요. 그러자 본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점주님, 본사 방침인데 협조 안 하시면 다른 점포들이랑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참여 안 하시면 본사 지원도 못 받으세요. 결국 팔리지도 않을 상품을 억지로 받아야 했고 그건 고스란히 재고로 쌓였습니다. 창고에는 상품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상품들을 보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와 사장 나와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담배 없냐고. 왜 담배가 없어? 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 담배는 품절이에요. 다른 담배는 어떠세요? 하지만 손님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른 편의점엔 다 있는데 여기만 없어? 장사 이따위로 할 거야? 그러더니 진열대를 발로 찼습니다. 과자 봉지들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저는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오기 전에 손님은 도망갔습니다. 부서진 진열대 수리비 85만 원은 제 부담이었습니다. 본사에 항의했지만 점주님 관리 소홀입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불과 3개월 만에 제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뺨은 푹 꺼졌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부녀회에서 단아하다는 소리를 듣던 아내가 이제는 피곤해 찌든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2일 새벽 2시 47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알바생이 또 펑크를 내서 저 혼자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매장에는 저 혼자였고 밖에는 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어서 졸음이 쏟아지려는 순간 편의점 유리문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가 흉기를 들고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빨리. 제 손은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3년 공무원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위험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화난 민원인들을 상대했지만 그들은 흉기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는 칼을 든 강도가 서 있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서더니 진열대에 있던 담배 몇 보루를 챙겨 달아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떨고 있었습니다. 5분 뒤 경찰이 도착했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했지만 화질이 나빠서 얼굴 식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범인 잡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일단 피해 내역 정리해서 신고하세요. 깨진 유리문 교체 비용 320만 원, 도난당한 담배값 78만 원은 고스란히 제 부담이었습니다. 본사에 항의했지만 점주님 귀책 사유입니다. 보안 관리 소홀이에요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날 일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당신 다칠 뻔했잖아요. 돈보다 목숨이 더 중요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 평온하게 살 수 있었는데 욕심을 부려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에 혼자 매장에 서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밤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손님이 들어와도 혹시 또 강도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입니다. 라며 약을 처방했지만 약을 먹어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매출은 계속 줄었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달 평균 순손실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에서 180만 원을 편의점 적자 메우는 데 써야 했습니다. 손에 남는 돈은 겨우 20만 원이었습니다. 부부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신협 대출 이자는 월 32만 원씩 나갔습니다. 이자도 못 갚는 지경이 됐습니다. 신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이자 연체되고 있는데요. 빨리 입금해 주세요. 저는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돈은 없었습니다. 2024년 6월 저는 결국 본사에 폐업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사 담당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점주님, 계약 기간이 아직 2년 남았는데요. 위약금이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비용은 별도입니다. 원상복구 비용 견적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총 4,800만 원을 물어내야 편의점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손에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4,800만 원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결국 삼산동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5천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총 1억 원의 빚을 지고 저는 GS25산 곡점 문을 닫았습니다. 1년도 못 버티고 무너진 겁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은 사라졌고 손에 남은 건 빚 1억 원과 망가진 건강뿐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악화됐고 당뇨 수치는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사는 이 나이에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 악화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라며 경고했습니다. 편의점 간판을 떼어내던 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GS25 로고가 벗겨지고 텅 빈 상가만 남았습니다. 1년 전 이 간판을 달던 날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절망만 남았습니다. 편의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신협 대출 1억 원에 월 이자가 48만 원이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에서 이자 48만 원을 빼고 아파트 관리비 28만 원, 건강보험료 12만 원, 통신비와 공과금 15만 원을 빼니 손에 남는 돈은 97만 원이었습니다. 부부가 한 달에 97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돈도 없고 빚만 남았잖아요. 당신이 편의점 하겠다고 할 때 말렸잖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33년 공무원 생활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박철수가 이제는 빚쟁이가 된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삼산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공고문을 봤습니다. 야간 경비원 모집 마이너스 월급 220만 원, 주 6일 근무,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장 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고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 경비원이 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면접 날 관리소장은 제 이력서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공무원 하셨던 분이 왜 경비 일을 하시려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소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은퇴하신 분들 사정이 다 이렇더라고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야간 경비 첫날 경비실에 앉아 CCTV 모니터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33년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했던 박철수가 지금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주민이 택배 찾으러 오면 네, 고객님 하며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경비실은 좁고 추웠습니다. 겨울엔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패딩을 입고 근무했습니다. 여름엔 에어컨이 없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경비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33년 동안 박 주무관님이라고 불리던 제가 이제는 경비 아저씨가 된 겁니다. 어느 날 옛 동료가 아파트에 놀러 왔다가 경비실에서 저를 봤습니다. 철수야, 너 여기서 뭐해?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이것저것 하면서 지내.
동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색하게 웃더니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단톡방에서 누군가 말했다고 합니다. 철수가 경비 일하고 있더라. 편의점 망해서 그렇대.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틈틈이 파트타임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오피스텔 복도를 청소하고 계단을 닦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경비로 220만 원, 아내는 청소로 150만 원. 합치면 37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출 이자 48만 원을 빼고 생활비를 쓰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100만 원으로 대출 원금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을 갚으려면 8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제 나이 64세, 8년 뒤면 72세입니다. 그때까지 경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그때까지 청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밤 경비실에 앉아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늙고 지친 노인이 보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희망에 부풀었던 박철수는 어디 갔고 이제는 절망에 잠긴 경비원만 남았습니다. 1년간의 편의점 지옥을 겪으며 저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 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착각은 연금 200만 원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이 적자를 내도 연금으로 메우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생활비이지 사업 적자를 메우는 돈이 아닙니다. 연금을 사업에 쏟아붓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무너집니다. 연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생명줄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편의점이 안정적 사업이라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본사는 평균 월 순수익 600만 원이라고 했지만 그건 상위 10% 점포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 점주들은 월 200만 원도 못 벌고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본사 설명회에서는 이런 현실을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화려한 PPT 뒤에 숨겨진 진실은 폐업률 82%라는 냉혹한 숫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알바생 구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편의점 알바를 기피합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야간 근무는 위험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주가 직접 밤샘 근무를 해야 하는데 60대 몸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저는 밤샘 근무를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고 당뇨까지 생겼습니다. 네 번째는 본사의 갑질 구조를 몰랐던 것입니다. 본사는 점주를 동반자가 아니라 수익 창출 도구로 봅니다. 팔리지도 않을 상품을 강제로 밀어넣고 폐기 손실은 점주 부담입니다. 프로모션 참여는 강요하면서 수익은 본사가 가져갑니다.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작은 글씨로 숨어 있지만 저는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24시간 운영의 위험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밤에는 취객, 강도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립니다. 보험도 제대로 안 되고 사고가 나면 점주 책임입니다. 33년 공무원 생활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공포를 편의점에서 겪었습니다. 새벽 2시 47분 흉기 든 강도를 마주한 순간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정비의 무게를 몰랐던 것입니다. 매출이 떨어져도 월세, 인건비, 전기세, 본사 로열티는 그대로 나갑니다. 한 달 순손실이 180만 원씩 쌓이면 1년이면 2160만 원입니다. 퇴직금이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저는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을 다 날렸습니다.
7번째는 계절성과 경쟁을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름엔 음료가 팔리지만 겨울엔 재고가 쌓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해야 합니다. 편의점 마진은 점점 줄어들고 본사만 배불리 먹습니다. 주민들은 급할 때만 편의점을 이용하고 평소에는 쿠팡이나 마트에서 삽니다. 8번째는 폐업 비용을 몰랐던 것입니다. 폐업하려면 위약금 3천만 원, 원상복구 비용 1,8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총 4,800만 원입니다. 망해서 문 닫는데도 5천만 원 가까이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프랜차이즈의 함정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편의점 창업을 고려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사 말만 듣지 말고 실제 점주들을 만나 현실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60대 이상이라면 절대 24시간 매장은 하지 마십시오. 연금이 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연금은 생명줄이지 사업 자금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삼산동 아파트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새벽 4시 CCTV 모니터를 보며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2억을 투자했지만 1억 5천만 원을 잃었고 남은 건 빚 1억 원과 망가진 건강뿐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연금 200만 원, 빚 없는 집 한 채, 건강한 몸. 이게 제가 가졌던 전부였는데 저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편의점을 하면 월 6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본사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2억을 날린 겁니다. 아내는 지금도 가끔 말합니다. 그냥 집에서 취미 생활이나 하며 살걸? 왜 그 고생을 자처했을까? 저는 대답합니다. 그때는 몰랐어. 연금 200만 원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착각했지. 근데 그게 독약이었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 창업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말만 듣지 말고 실제 점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연금이 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연금은 생활비이지 사업 미천이 아닙니다. 연금을 사업에 쓰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무너집니다. 60대 이상이라면 육체적으로 무리한 업종은 피하십시오. 24시간 편의점, 야간 택시, 배달 라이더 같은 일은 젊은이들도 힘들어하는 일입니다. 60대 몸으로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1년 만에 허리 디스크와 당뇨를 얻었습니다.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야간 경비로 월 220만 원을 받고 아내는 청소 일로 월 150만 원을 벌어 빚을 갚고 있습니다. 빚을 다 갚으려면 아직 8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72세까지 일해야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밤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강도가 들어올까봐 떨지 않아도 되고 본사 갑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삼산동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며 새벽 공기를 마실 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야. 화려하진 않지만 평온해. 편의점 간판 아래서 24시간 지옥을 겪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비록 경비원 조끼를 입고 있지만 적어도 제 생명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연금 200만 원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며 사십시오. 더 벌려고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연금으로 평온하게 사는 게 진짜 성공한 노후입니다. 편의점에서 월 600만 원 버는 것보다 집에서 연금 200만 원으로 편하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은퇴자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2억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 중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겪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저는 경비실에서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위로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직 공무원, 현 야간 경비원 박철수였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저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